안녕하세요. 한신대와 강북구가 함께하고 서울시 캠퍼스타운이 지원하는 토크 콘서트 이야기로 마을꽃을 피우다 그 세 번째 시간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원래 7시에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8시로 진행된 점 너무 죄송하고요. 그 대신 조금 여유 있게 식사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저희 토크 콘서트 기다리고 계셨죠?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크 콘서트 세 번째 이야기 공간을 공유하다 진행을 맡은 저는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윤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야기로 마을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총 4개의 이야기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영상으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지금 현재 온택트 시대라고 해서 영상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시대라서 영상으로 뭔가를 팔고 영상으로 뭔가를 공유하고 홍보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런 내용 중에서 SNS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유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지역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곳으로 오가지 못하니까 지역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또 지역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과 관련된 언택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공공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되게 뭔가 절박한 느낌이잖아요. 어쩐지 코로나 시대가 저희에게 절박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절박함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가볍게 우리 지역과 마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전에 유튜브에서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을 치시면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라이브로 보고 계시잖아요. 옆에 밑에 좋아요 꼭 누르시고 옆에 구독도 누르시고 정 모양을 누르시면 저희 알림 채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지금 다른 날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공간을 공유하다라는 얘기를 진행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카멜레존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신조어인데 한 2년 전쯤에 나온 신조어입니다. 카멜레온과 존, 지대라는 표현의 합성어인데요. 공간이 카멜레온처럼 다채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신조어로 잡은 언어인데요. 제가 좀 떨고 있죠? 언어인데요.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는 공간, 아침에는 집이었다가 저녁에는 식당으로 변하고 그리고 서점이었다가 문화의 공간, 공연의 공간으로 변하는 다채로운 모습들을 담고 있는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합성어처럼 요즘은 같은 공간이더라도 다양하게 다채롭게 이용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들을 여러 가지 공간에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공간을 다채롭게 이용하시는 분들과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공간을 다채롭게 이용하시는 두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강사님이 바로 서전 리스본의 대표 정현주 대표님이신데요. 여기 서전 리스본에 가면은 리스본을 설명하는 엽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서전 리스본 라디오 작가이며 책 쓰는 정현주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리스본에선 정서점 씨라고 불리고 있지요. 정서점 씨라고 하니까 굉장히 정감이 가는 그런 애칭이죠. 그럼 정서점 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 서전 리스본에 대해서 정현주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남동 카멜레존 연남동 카멜레온 정서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점 리스본과 2호점 포르투를 운영하고 있는 정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제안을 받고 원하시는 이야기가 동네 이야기와 공간을 운영하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뭔가 아날로그 느낌 내려고 사부작 그려본 거예요. 저희 서점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손으로 하는 방식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온택트 시대에 과연 서점에겐 미래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점 주인에게 메일이 날아왔다라는 제목을 뽑아봤어요.
한신대학교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는데 토크 콘서트에 나와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적으신 이 글귀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의 중심이어서 제가 따로 뽑아봤습니다. 이 기획안을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역 단위의 새로운 비전 논의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특히 요즘은 일마일 인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마일 밖을 나가지 않는다. 1.6km 밖을 나가지 않는 대표적인 인간이 저입니다. 저희 서점은 리스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리스본이 뭐냐, 리스본에서 살다 왔냐, 그리고 심지어 포르투갈 여인이 찾아왔어요. 길을 가다가. 그래서 자기 오늘 서울에 도착했는데 리스본을 보고 들어왔어. 이러면서 저보고 약간 포르투기스 같이 생겼다고. 너 교민이야? 이랬는데 그렇지 않고요.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책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은 책 한 권을 들고 아주 지루하게 살고 있던 한 남자가 베른에 살아요. 스위스는 전쟁도 없고 혁명도 없던 나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책 한 권을 손에 들었는데 그 책을 따라서 리스본에 갔더니 뭐 사랑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또 혁명가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잊었던 마음의 열정을 찾는 내용이어서 저희 서점에 오시는 분들이 책 한 권으로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것뿐인데요. 일단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하면은 누가 있을까요? 페르난도 페소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리스본을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해요. 어린 시절에 남아공에 가서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대학을 가냐고 리스본으로 돌아와서 죽는 날까지 리스본을 딱 2번 떠났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도시 포르투를 간 것이 전부일 정도로. 그런데 제가 서점을 열고 나서 이 연남동에서만 살고 있어요. 근데 생활이 돼요. 너무 행복하게, 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저는 뭐 대중교통을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고요. 여기서 매일 왔을 때 제가 드디어 제가 연남동 밖을 나가는군요라고 답을 할 정도로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아마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외에는 자기 동네에서만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각자의 지역이 제가 있는 연남동이 워낙 핫한 동네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도 이런 강북구 이런 쪽도 다 이제 지역별로 발전할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 문화도시에서 창조도시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전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공간의 소프트웨어를 채운다. 요즘 도시재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동네에도 지금 공사 엄청들 하고 있고 그 명목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재생을 건물을 세우면 재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동네에도. 그렇지 않잖아요. 건물을 세워서 재생을 한다고 하고서 거기 있는 예술가들을 다 쫓아내고 그래서 연남동도 지금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변해버린 동네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사실 공간의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것이다라는 이 말이 저는 좋아서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또 저희 지역적 측면 여기 보면은 재생 지역 안에 앵커 시설,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과연 서점이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문화공간,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하는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아마 이런 문화공간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제가 있는 연남동은 마포구에 소속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오래 전에 그 여성들을 나이별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지도를 한번 만들어서 정부에서 발표해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20, 3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마포구입니다. 특히 제가 있는 연남동, 망원, 홍대 근처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혼자 살아요. 거의 대부분 직장 여성이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문화적인 욕구가 가장 강한 여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화공간이 필요합니다만 문화공간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동안은 홍대 앞에 클럽이나 공연장이었다면 요즘에는 서점으로 많이 옮겨가서 저희가 이제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문화는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보고 아까 제가 웃었는데 창업, 기획 창업 서점 과연 괜찮은 것인가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리스본은 제가 리스본에서 서점 스터디라는 것을 합니다. 서점을 과연 어떻게 창업하면 좋을 것인가, 과연 돈이 많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늘 말을 하는 근거는 저기 보면 서점 리스본에 전신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라디오 작가 시절에 책을 썼는데 책이 좀 재수없겠지만 너무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회계사가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저는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소비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구를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뭘 해야 돼? 그랬더니 외제차를 사거나 작업실을 열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외제차는 필요 없으니까 작업실을 열었어요. 근데 공간이 7평 정도였는데 저 작가들은요 옛날 돈이 없으면 자식을 작가를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원고지만 있으면 작가를 할 수가 있고 미술을 하면은 3대가 망하고 뭐 음악을 하면 2대가 망하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인데 공간이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책상을 놓고 책장을 놓고 책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책을 놨는데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제가 연남동의 히트메이커 완판녀라고 불리는데요. 저기는 뭐였냐면 이제 서점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저 3층에 있었어요. 아파트 상가 3층. 누가 오겠습니까? 앞에 냄새나는 화장실 있고 그 옆에 치과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무엇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사랑에 관한 주말 서점이라는 멘트가 있어요. 제가 쓴 책이 사랑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게 20만 부가 팔린 거예요. 팬이 생겼겠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뭔가를 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를 좋아해 주신 그 20만 명에게 저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덕분에 연남동에 집을 샀단 말이에요. 저는 환원하고 싶었고 그것이 서점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엄청 많은 편지들을 보냈고 군대에서도 많이 와요. 작가님 저 죽고 싶어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지 타령할까요? 막 이런 메일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리지 못했으니까 이제 건강도 회복됐으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직업이 있었잖아요. 라디오에 일주일에 5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만 열었고 한 달에 한 번 열었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매주 토요일 2시 오픈 8시까지. 그 외 시간엔 닫혀 있습니다. 제 작업실이니까 닫혀 있었고요. 한 달에 한 번 열다가 잘 돼서 2주에 한 번 열다가 그러다가 매주 여는 주말 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기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연애 고민을 갖고 오신 분들이에요. 연애 고민을 이야기하면 남의 연애에 훈수 두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책을 권해줬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한 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가장 처음에 한 것이 연남동 지도 만들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연남동 지도가 있는데 이때가 벌써 5년 전이에요. 연남동이라는 곳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을 무렵이었고 저는 연남동에 살고 있었고 저랑 같이 작업을 하는 친구는 연남동에서 태어나서 자란 토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남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자라고 했죠. 과연 연남동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연남동인 것인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연남동 주민들은. 그래서 연남동 주민인 우리의 취향으로 고른 연남동의 장소들을 가지고 연남동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작가 시절에는 많이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요. 라디오를 매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휴가가 짧게 생기면 바로 도쿄를 많이 여행을 다녔는데 주로 그때 당시에도 10년 전 이상 전에도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 서점이었어요. 그럼 일본에 가면요, 이렇게 갱지라고 우리 하죠. 이렇게 누런 종이 신문지 같이 생긴 거기에 등사기로 등사한 옛날이니까 그런 지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동네 지도예요. 저는 그걸 모아서 그걸 보고 동네를 여행하곤 했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연남동 동네 서점 할 거니까. 그래서 연남동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이런 제작물을 만든 것이 저희가 리스본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포스터로 만들었고요. 또 홍보를 위해서 저기 작은 엽서도 만들어서 저희가 뽑은 연남동의 좋은 곳에 다 갖다 놨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뽑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라고 하니까 모두 다 엽서를 비치해 주셨고 포스터를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남동에 우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연남동 주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역할이 되었고 또 연남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연남동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처음에는 사랑에 관한 주말 서점이고 연남동 동네 서점 이 두 가지를 표방했어요. 사랑에 대한 주말 서점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애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일요일이 되면 알아 누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못할 것 같으니 정체성을 살살 옮겨서 동네 책방이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럼 동네에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연남동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따뜻한 남쪽 연남동 마을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년에 한 번 4월에 벚꽃 필 때 연남동 메인 스트릿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그런 기사식당 골목이 아니고 연남동 주민들이 많이 살고 아끼는 골목입니다. 지금 리스본이 있는 그 길이에요. 거기에 연남동 마을시장 따뜻한 남쪽 마을 이런 게 열려요. 그러면 연남동에 살거나 연남동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만 출점할 수 있는 마을시장이에요. 굉장히 몇 킬로나 되는데 쫙 다 시장이 열리고 굉장히 큰 파티가 됩니다. 마을 동네 잔치예요. 그러면 동네 꼬마들이 나와서 자기 장난감도 팔고요. 저희는 여기에 지도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연남동은 아시다시피 이 홍대 인근에 있던 홍대 쪽에서 활동하던 아티스트들이 돈이 없어서 넘어온 동네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젊은이들까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공예품, 그림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팔아요. 헌책도 팔고. 굉장히 재밌는 행사였는데 여기가 상가가 많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 나머지 이제는 이 시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포구의 예산으로 올 가을에 한번 열어보기로 했어요. 저희 서점에서. 이것이 저는 연남동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가면 동네 꼬마들도 만날 수 있고요. 동네 자영업자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과 연대는 소중합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자영업이라는 걸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작업실 한 구석을 이용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자영업자가 정말 됐을 때 그때 만났던 자영업자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어리버리하고 돈 생각할 줄 모르고 이럴 때 여기 이렇게 해야 돼. 하다못해 화장실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지역을 잘 파악하고 그들 안에 스며드는 것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건 앞으로 무엇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동네 자영업자들 사이에 저를 알렸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서점과 연대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연남동에 생긴 두 번째 서점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많죠. 망원, 연남 합해서 거의 100개가 된다고 해요. 마포구 안에 서점이. 근데 저희가 연남동에서는 두 번째 서점이에요. 하나 서점은 이제 헬로 인디북스라고 해서 독립 출판물만 다루는 서점이고요. 보통의 책을 다루는 것으로는 저희가 첫 번째 서점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제가 3층에 있을 무렵에 연남동에 이제 서점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서점이 몇 개가 생겼는데 저희랑 똑같은 걸 팔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음악 서점이 있었고 여행 서점이 있었고 그림 책방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헬로 인디북스가 있었고 저희가 있었어요. 제가 모았어요. 우리 리스본에 놀러 오세요. 그래서
그 산티아고 길이 막 옛날에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도장 받듯이 우리도 서점 순례길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스탬프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연남동 지도를 만들고 서점 위치를 만들고 각각의 서점이 스탬프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는 약간 여권 같은 걸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5서점에 동시에. 이게 엄청 히트를 쳤고 진짜 저희가 그 조그만 서점에서 너무너무 많은 책이 동인할 정도로 팔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스탬프 투어들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됐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히트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점 하는 동료가 생기니까 또 되게 좋아요. 왜냐면 책이 떨어졌으면 옆에 가서 빌려올 수도 있고, 프로젝터가 고장나면 빌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서점 하는 지역 상인과의 연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지역 주민과의 연대였다면 이번에는 지역 상인들과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네에 뿌리를 내렸어요. 저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책장이 텅텅 비어 있고요. 한 20종의 책을, 20권의 책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잘 돼가지고 저 간판도 없고요. 그냥 문 여는 날 저기다 불 켰다가 문 안 여는 날 끄고 한 달에 한 번씩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곳이지만 이렇게 친구들이 있었고 이거는 저희가 요즘에 정기구독이 굉장히 유행이죠. 꽃, 커피 이런 것부터 책이 제일 먼저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는 편지 정기구독을 시작했어요. 5년 전에. 2016년 11월 20일 크리스마스 편지를 보내는 모습이에요. 1년치 돈을 땡겨 받아가지고 이스라 씨가 요즘에 구독료 받아가지고 뭐 통장에 공이 8개 찍힌다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작가계에는. 근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몇백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1년 정기 구독료를 받고 정기 구독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걸 같이 해주는 이렇게 많은 동료들이 저희에게는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데 이제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또 라디오 작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그만두고 이걸 전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뭘 시작했냐면 온라인 몰을 만들었어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간 리스본 블라인드 북 구독 안내. 이게 지금은 굉장히 유행이지만 이거 2017년에 저희가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는 지금 4년째 정기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점계 정기 구독의 원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책 보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책 보내라고 하는 게 귀찮다고 1년치 30만 원 보내시고 1년 동안 매달 보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가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잡지 정기 구독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자, 뿌리를 내렸으니까 연남동에 그 뿌리를 가지고 이제는 뻗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참 많이 팔려가지고요. 결국 저희가 1층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는 직업을 바꿨고 라디오는 이제 그만뒀어요. 며칠 전에 이병률 시인이라고 유명하신 시인분이죠. 제가 라디오 작가를 할 때 저희 메인 작가셨는데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안 할 거야? 그래서 그거 힘만 들고 돈도 안 되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서점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니? 막 그러셔가지고 상상에 맡깁니다라고 했는데 자 연남동 동네 책방이란 정체성을 이제 아까 사랑은 이제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동네 책방을 가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저기 보이시죠? 22,000 정도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건물 다가 저희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요만합니다. 6평, 7평이에요. 계약서상은 8평. 굉장히 작고 한눈에 보이는 서점이에요. 여기는 일부러 적어놨는데 연남동 휴먼타운이라고 불리는 동네에 있어요. 연남동에는 휴먼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갑자기 발전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여긴 주택가인데 그래서 주택가로서만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을 정해놨어요. 저희는 술을 팔 수 없는 지역이에요. 휴먼타운은 조용하고 고즈넉한 동네고 제가 한눈에 이 나무와 그 옆에 있는 사과나무에 반해가지고 여기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빈 공간들이었어요. 다 1층은. 2층에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살고 계세요.
제가 여기를 열고 연남동이 얼마나 멋있는 동네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기를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서점을 열 거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공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 서 있으면은 동네 어르신, 모르는 어르신들이 막 오셔가지고 초콜릿도 갖다 주시고 대파 있죠, 대파. 내가 주말 농장이 있는데 파를 좀 먹어. 이러면서 비 오는 날을 막 연락하세요. 자, 내가 꼭 정 작가한테 그 비 오는 날 부침개를 해주고 싶어. 막걸리랑 같이 먹자. 이러면서 50대 이상의 60대 정도 되신 동네 어르신들이 연남동의 실제 주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고, 그분들의 그 독서 수준이랄까, 지적인 욕망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연남동이 가진 진짜 매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이렇게 열었고요. 그리고 2호점도 냈습니다. 요거를 냈다가 요거를 내는데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1호점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자랑 타임 잘 돼가지고 왜 2호점을 열었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점 수업할 때 제가 월세 이런 거 다 얘기해 드리거든요. 여기는 월세가 낮겠죠. 술을 못 파니까. 근데 이 동네는 정말 비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제가 방송 작가 때의 월 수입보다도 많은 월세를 지금 내고 있고, 저희 동네 그 부동산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처음 봤다면서. 왜냐하면 요거를 제가 아까 집을 샀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그 집을 팔면 이거 살 수 있는데 조금만 1, 2억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월세가 30억에 해당하는 이자가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계산을 사실 할 줄 몰라요. 근데 왜 이걸 열었냐면 서점 주인 되고 보니까 독서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서점 주인이.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진짜 밤에 늦게까지 책을 읽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하기 싫은 거예요. 또 혼자 서점에 있으면 또 딴짓을 해요. 또 뭔가 책을 포장을 한다거나 책을 주문을 한다거나 나를 감시할 사람들을 둬야 되겠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그래서 10명만 모아서 우리 같이 책을 읽자라고 한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요만합니다. 여기에 10명이 앉았어요. 테이블은 없어요. 매대라고 흔히 말하는 평대라고 이렇게 테이블 모양으로 생긴 것이 서점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점의 평대는 밑에 책 재고를 보관하는 칸이 있어서 다리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10명이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저희가 입 다물고 책 읽기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책만 읽어요. 근데 10명이니까 여기 꽉 차잖아요. 누구 하나 화장실 가려면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디스크 걸리게 생긴 거예요. 여기 온 청년들이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2호점을 내겠다. 그랬더니 부담가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네 괜찮다 허리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너희들에게 다리를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어. 왜냐면 제가 나이가 훨씬 많고 20, 30대들 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얻었어요.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저는 부자가 됐을 거, 서점계의 부자가 됐을 텐데 요 월세를 감당하느라고 지금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월세가 저한테는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월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월세를. 그래서 이 3층 건물을 얻었고요. 1층에 저렇게 또 사람이 많죠. 저는 가는 데마다 역시 사람이 많아요. 네, 1층에 저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굿즈와 생일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그거를 따로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모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기 1층에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저 마당에서 한 50명에서 100명까지도 토크를 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토크를 저기서 하고요. 2층은 독서 공간이고 3층은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공간에 뭐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마당부터 옥상까지를 다 이용하는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완전 비어 있을 때는 빈지 파티라는 걸 했어요. 연남동에 이제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밤이 외로우니까
다 놀러 와. 그래서 맥주를 3박스 사놨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마당에서 흥청망청 놀다가 가고. 그래서 저희는 돈이 없어도 잘 노는 아이들로 저희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을 키우게 됐어요. 이 키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겠지만 저희는 아까도 보셨듯이 4년 전부터 계속 온라인을 하고 있었어요. 온라인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도 뭐 아까 커리큘럼 들어보니까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전국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동네 서점이었지만 지금은 연남동을 파는 전국구 서점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매일 저렇게 코로나 중에 택배를 싸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일이 또 한 통 날아왔어요. 저는 이 메일을 읽고 펑펑 울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님이십니다. 김혜란 작가님이 저희 이야기를 미국에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점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 미국판 서점 관계자들이 보게 글을 쓰시는데 이제 두근두근 내 인생이 미국에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인데요. 김혜란 작가님이 쭉 쓰신 글은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읽으실 수 있는데 여기 저희가 대구가 셧다운 됐을 때 대구에 있는 저희 정기 구독자분이 책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분이 저한테 DM,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신 거예요. 내 친구 맨날 먹을 것만 찾고 마스크가 그때 부족했잖아요. 마스크 없어서 마스크 사러 다니던 애가 책을 안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책을 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게 저한테 약간 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책을 보내줘야 되겠다. 저한테는 안 보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이 책들을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글을 올리고 대구 주소를 보내주시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한 20명 정도 보낼 줄 알았거든요. 2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돼서 같이 할 사람 그랬더니 또 동네에서 다 들고 뛰어왔어요. 책을 들고. 그래서 1,500권의 책을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적고서 김혜란 작가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는 이제 내 책은 니들이 다 읽을 테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하겠다. 그러면서 이 일화에는 이미 제가 저의 첫 소설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 속에 사는가. 때로는 기존 서사에 압도당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며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거대 서사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코로나에게 질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저는 그냥 심심해서 했어요. 셧다운 돼서 집에 있으려니까 심심해서 택배를 보내기로 했는데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고 또 대구에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때 고마웠다고 책을 사러 오시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책들을 대구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약 1,500권 정도의 책이 갔어요. 자,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다들 책방이 위기다. 저랑 친한 대전의 서점인데 굉장히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대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대전 축구장을 본적지로 바꾼 분이 여기 서점 주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전에 뿌리를 잘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낼 수 없어서 미리 돈을 땡겨받는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미리 돈을 주시면 다음에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는 책방에게 기회가 될 수 없을까요? 저는 기회가 되는 걸 한번 맛봤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멀리 가지 못해요. 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안에서의 시간은 지루합니다.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를 보다 지쳐서 책을 사러 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매출이 한 2배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택배를 싸면서 또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저는 코로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요즘에 이런 거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방계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동네 책방을 살리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도서정가 때문에 동네 책방들이 화를 내는 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생태계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목수정님이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셨는데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도서정가제를 지켰고 그것이 프랑스의 동네 서점 어떻게 살렸는가에 대한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코로나 시대의 책방 위기를 기회로 만들 뭐뭐는 뭘까요? 연대와 협업이라고 굉장히 많은 코로나에 관련된 책들을 또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서 말을 합니다. 연대하고 협업하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해결할 문제겠죠? 동네 서점은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이걸 생각하면서 동네 서점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서점 주인이 내가 갖다 놓고 싶은 책 갖다 놓고 폼나게 문화공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서점이 잘 된다는 건 뭘까요? 그 서점을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생태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는 책으로 만든 가구도 팔거든요. 그 목수님은 저희로 인해서 지금 월세를 다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서점을 열었으면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책방은, 동네 책방은 독자에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독자의 마음에서 책방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새삼 핫해진 이 책, 미국에서 대학 교재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그 파타고니아의 대표인 창립자인 이본 시나드가 쓴 책인데요. 땡땡의 목적, 사업은 수단이에요. 땡땡은 뭐냐면 지구예요. 우리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라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거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사랑했고 키워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일까? 내가 책방을 한다는 것은 사업이죠. 그러면 내가 책방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책방 수업할 때 제가 항상 권한 책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책을 어떻게 입고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다 있는데요. 여기에 책방은 땡땡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지루해서 넷플릭스로 이태원 클라스를 보니까 박서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사는 사람이다. 책방은 사람입니다. 책을 권하는 사람을 일본에선 책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3층에서 그런 일을 했듯이 어디에 있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보니까 서점을 세우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동네 기반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컨텐츠를 많이 가지면 공간은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꼭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동네에서 지금 같은 시대에 살아남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너무 재밌어서 정신없이 듣다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서점 리스본의 대표님이신 정은주 대표님의 우리 공간에 대한 고민, 리스본을 어떻게 운영하셨고, 리스본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제가 얘기 듣다가 가장 많이 들린 얘기가 자에 대해서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얘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저희가 독립서점 운영하다 보면은 이 독립서점으로 해서 정말 폼을 재는 거 외에 다른 우리가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공간에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정말 그리고 돈이 될까? 막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공간을 고민하면서 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공간과 지역과 사람들을 고민하고 우리 넓게는 우리 지구를 고민하고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도 되는 돈도 되는 그런 사업을 벌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가진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저지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피드백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들으시면서 좀 용기가 좀 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모두 용기를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시간은 네플라운가의 전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넷플 연가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네,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대표님이신데요. 넷플릭스 하면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고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드라마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간, 여러 가지 활동, 모임을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넷플릭스 시대 밀레니얼들의 아지트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 연가의 전희재입니다. 세븐픽처스라는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넷플 연가는 사실 넷플릭스를 보는 날이면 연희동에 가야 한다의 줄임말이에요. 사실 앞에 넷플릭스는 같이 보고 이야기하는 주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뒤에 있는 말은 연희동 혹은 저희가 주로 이런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할 때 모이는 공간들을 어떤 고유명사로 드러내기 위해서 정한 제목입니다. 보통 영화 중에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에 가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장명하는 걸 좋아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넷플 연가는 사실 이런 강연을 제가 하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멤버십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구독이라는 방식을 채택한 게 올해 초예요. 올해 초고 알려지기 시작한 게 그 올해 초부터였죠. 그래서 그런 멤버십, 오프라인 멤버십 프로젝트를 저희가 2시즌째 하고 있는데 한 첫 해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좀 신기하고 이렇게 강연 형태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입니다. 저희는 넷플 연가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영화랑 넷플릭스 보고 만나는 모임, 커뮤니티를 하고 있고요. 숫자가 많아서 플랫폼 형태가 됐죠. 그리고 저희는 영화랑 넷플릭스를 보고 만나는데 특정 주제를 정해서 만나고 주로 이제 처음에 창작자의 아지트나 공간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창작자들이나 작업자들하고 작업을 그 전에 다른 프로젝트들로 많이 했는데 저녁에 일 마치고 그 친구들하고 그 작업실에서 술 마시거나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관련 모임들이 유료화라고 하죠. 사업의 형태 혹은 구조를 띌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해서 그러면 그런 어떤 구조를 짰을 때 작업자들의 공간이나 창작자들의 공간이 좀 빛을 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사업이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지 않고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맞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구조를 짜는 일을 좀 재밌어하고 계속 하는 편이고요. 저희 슬로건은 사실 넷플릭스 혼자 보는 당신을 위한 커뮤니티입니다. 타겟은 그냥 보통 자기 일 마치는 직장인들이죠. 보통 이제 하루가 끝나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취직하게 되면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퇴근하고 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친구 점점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퇴근하고 힘들고 지치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삶이 되게 단조로워지는 거죠. 집에서는 혼자 있고 직장에서는 그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하고는 안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비슷한 또래 혹은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얕게 만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하게 만나는 건데 너무 진하게 만나는 것만이 중요한 관계가 아니야 했을 때 제가 앞에 밀레니얼 세대라고 적어놓은 건 요즘에 사람들이 만나는 방식이 되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봐요. 사람들이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사실 그 성별이나 나이나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 주제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큰
만족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점점 옛날 같으면 딱 10년 전만 해도 누가 사람 만나는데 돈을 내 라고 할 텐데 되게 많은 돈을 내는 시대가 됐죠.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나 어떤 뭐라 그러죠? 고독이나 아니면 사회적 관계가 계속 변하는 형태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런 사업 구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저희는 넷플릭스하고 영화를 보고 만납니다. 멤버십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네 편의 하나의 주제로 네 편의 넷플릭스하고 영화를 선정하고요. 모이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보시면 저희 넷플 연가에서는 이런 모양새로 모임이 열려요. 넷플릭스에서 굿플레이스라는 걸 보고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영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보고 사랑에 대한 글을 씁니다. 미드 실리콘밸리를 보고 사이드 프로젝트나 창업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를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나오는 케이크를 같이 만드는 워크숍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모이는 공간들은 주로 창작자들의 작업실과 아지트였습니다. 저희는 되게 단순하게 작업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호스트로 많이 서고 어떤 저희가 대관비를 적정 비용을 줄 수 있으면 좀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업자들이 낮에 작업하니까 저녁에는 대관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인 공간 공유와 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공간들은 뭐 대학로의 파랑새 극장이나 아니면 뭐 아현동의 옛날에 오래됐던 무욕탕인 행화탕, 을지로의 디자인 스튜디오인 저스트 프로젝트, 합정동, 뭐 만리동 등등의 공간들을 제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돈이 처음에 없어서였기도 했고요. 공간 공유라는 게 특정 안 쓰는 시간들을 같이 쓰자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홈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어떤 주제로 모이는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돈을 써 라는 이야기 하는데 저희는 4번 만나는데 보통 19만 원 정도를 내요. 한 번 만나는데 한 번 사람 만나는데 4만 5천 원씩 쓰는 거죠. 되게 비싼 밥을 먹는데도 3, 4만 원 정도 할 텐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만남에다가 귀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게 지금 세대, 어떻게 보면 저희는 20대, 30대가 주요 타겟인데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돈을 쓸 만큼 만남이나 관계 혹은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서 해결이 되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에 2번째 시즌을 시작을 하고 있고 4번씩 모이는 모임을 총 47가지 주제로 열고 있습니다. 주제들이 이제 8가지 주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랑과 연애들이 있으면 어떤 뮤지션이나 유튜버나 타로 와인바의 대표가 각각의 주제들로 영화를 여는 거죠. 뭐 어떤 폴리아모리나 결혼 동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연애 시뮬레이션 4편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니체나 4명의 넷플릭스 4편과 4명의 철학자를 같이 이야기하는 모임도 있고, 아니면 저희 호스트 중에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의 배순탁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음악의 TMI에 대해서 4번을 이야기하는 모임, 재즈에 대해서 4번 이야기하는 모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임, 브런치를 같이 만들어 먹는 모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임, 식물을 같이 키워보는 모임,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임,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하는 모임 등등의 이제 주제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는 거죠. 저희가 가장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사업이긴 하니까 컨텐츠 기획할 때 커리큘럼을 짜는 일이었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어라는 작가분이 호스트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호스트를 명확하게 적어주고 컨텐츠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보면은 4번에 만나는데 누가 돈을 내인데 만나는 방식을 저희는 제안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하나의 커리큘럼이 있을 때
주제를 정해주고 호스트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모임을 소개합니다. 이게 왜 당신의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 그리고 같이 볼 영화들을 제안을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법, 워크숍들이 들어가고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예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하면 공동체를 만드는 게 사실 친구, 아니면 우연하게 만나는 만남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인위적일 수도 있지만 주제에 대한 관심사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요. 보통 저희는 한 번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5명의 사람들이 너를 정의할 수도 있다.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근데 내가 지금 만나는 관계들이 그렇게 나한테 자극을 주지 않는다거나 조금은 지루하거나 내 세계를 넓히고 싶을 때 사람들은 어딜 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독서 모임이나 영화 모임, 저희 넷플연가 같은 곳에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결심을 하거나 습관을 가지거나 정보를 얻거나 등등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진 않죠. 관계, 도대체 얼마나 언제까지 타인한테 인정을 받아야 할까, 상처를 인지하고 소화시켜주는 방식, 콤플렉스, 무기력. 보통 이런 것들은 병원을 가기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친구는 너무 진지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대학교 이후의 작은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멤버십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보통 이렇게 저희는 모임이 50개 주제로 열려요. 그러니까 4번을 자기 담당 모임에 나가고 한 번을 5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놀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시즌마다 저희는 이 멤버들이 참여할 수 있는 30개 정도의 영화 속 이벤트들을 또 줍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차별성인데 영화 라라랜드 속의 스윙 댄스를 배운다거나 카모메 식당 속에 시나몰 롤을 만든다거나 영화 새끼 속에 마작을 배운다거나 영화 속 커피와 술을 같이 마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유튜버한테 돈에 대해서 배운다거나, 그래서 그 세대가 가장 공감하고 있는 30개 정도의 워크숍을 주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3개월이 저희의 구독하는 시간인데, 그때 그 3개월 동안 매주 하나 내가 심심하거나 되게 외롭거나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멤버십을 구성을 해놨고요. 저희는 이번 주에 두 번째 시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모임이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영화 타짜 속에 있는 즉흥극을 배우랑 같이 배운다든지, 무라카미 하루키 재즈 클럽을 어떤 재즈 색소포니스트랑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엔터테인한 요소를 넣어서 이제 커뮤니티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제가 이거 왜 하냐, 사실 이거 듣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이 얘기하기 전에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고민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이나 이번 주 안에 해결이 될 테고, 그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나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보고 있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강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프로젝트나 자기 일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멋진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분들은 계속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의 구조를 짜고 지속 가능성을 고민을 하고 동료를 구하고 등등 다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속을 계속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그러고 있고, 제 주변에서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되나?
나름대로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왜인 것 같거든요. 왜? 그럼 저는 이걸 왜 할까요? 에서 두 번째,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제가 그런 일을 계속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성향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퇴근하고 나서 별로 방향 못 잡고, 너무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누구한테도 말 못하거나, 등등에 있는 것들로 매몰되는 사람들. 요즘 세대들은 다 그렇잖아요. 기본이 우울증이거나 무기력이고, 심하면은 뭐 불안이나 공황 같은 것들이 있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만 전부 다 거의 뭐 90% 제가 알기에는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는 항상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익성을 도모하는 거죠. 적정 수준의 수익성. 이게 되게 큰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 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지 제가 졸업을 안 했어요. 한 학기 남았거든요. 근데 창업을 프로젝트를 한 지는 4년 정도 됐어요. 대표가 된 지는 4년, 5년 됐는데, 그때 동안 했던 프로젝트가 3개, 4개 정도가 되죠. 다 규모가 그래도 꽤 큰 거였는데, 그런 것들 하면서 계속 어떤 동기들을 마련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할 때 1년 반 정도 하면서 아는 거죠. 나는 뭐가 싫고 뭐가 좋고 내가 뭘 하고 싶고 등등이 사실은 한 달 시간 있으면 할 수 없겠지.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실제로 무언가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제대로 했을 때 결과를 보고 안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고요. 1년 반짜리 프로젝트가 됐든 1년이 됐든 내가 혼자 사업 구조를 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런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나는 직장에서 좋은 멤버가 되고 싶은 사람인지, 나는 이끌어야만 되는 사람인지, 나는 돈을 잘 벌거나 협상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등등의 어떤 성향들이 있잖아요. 일을 할 때 나는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어떤 세밀한 판단은 어떤 프로젝트를 끝까지 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 같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런 단계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직 막 엄청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보통 친구들도 한 30대 중반, 40대 초반도 꽤 있으니까 저한테도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좋아하는 거 바뀌고, 자기 자신도 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바뀌고, 그러면 이제 그때 하는 프로젝트가 바뀌겠죠. 근데 그 전에 했던 먼저 선행했던 프로젝트들이 그 다음 선택의 결과가 돼서 왜라는 걸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프로젝트 하는데 왜? 가장 중요한 건 내 성향,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걸 왜 하는지, 전부 다 그런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하든 힘들다라고 생각은 해요. 제 주변에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는 30대지만 그 친구는 29살이거든요. 친구로 지내는데 7년 정도 사업을 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리고 4년 정도 돈 하나도 못 버는 거 보다가
너무 잘 그게 팔려서 29살에 건물을 샀어요. 성수동에, 그 좋은데. 그런데 그 친구의 하루 종일 관심은 건물에 있지 않죠. 하루의 감정의 총량은 되게 명백하게 있고, 그것들은 어떤 자신의 안정감을 더하는 어떤 수단이었던 것 같고, 그것도 목적일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거 그렇게 하고도 매일 감정 컨트롤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친구를 찾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그 친구의 하루는 80%가 거기에 대한 일인 것 같아요. 약간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이든 움직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피드백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사람이라면 계속 좋은 프로젝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넷플릭스 살롱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여기에 재밌는 것들 많이 올라오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1시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1시간이 넘는 시간이라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재미있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는데, 움직이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파악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다 보면 재미있는 모임도 만들고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재미있는 공간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하는, 예전에 공동체가 많이 없어지고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지금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잠깐만 쉬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9시 1분입니다. 5분만 잠깐 쉬고 정확히 9시 6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시고,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 있으면 한신대 캠퍼스타운 사업단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알림벨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한신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 그 세 번째 이야기, 공간을 공유하다, 저희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3명이서 앉아서 하는 와중이라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시대라 방역에 철저히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용 다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정서점 선생님과 그리고 이게 전희재 대표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간이 되게 뭐라 하지, 인위적인 공간, 어떤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뭔가 더 정감 가고 소프트한 얘기가 더 많고 관계나 소통과 관련된 그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그래, 결국은 그런 관계구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만남이구나,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질문이 아닌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 얘기하신 네. 정서점 네. 선생님, 정현주 대표님 말씀 중에 네. 도서 전과제에 대한 관련된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 네. 전과제와 네. 프랑스에서 운영되는 그 독립서점이 어떻게 잘 네. 운영되고 있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혹시 그런 사례나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음.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달라,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프랑스 어떤가요?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마이뉴스 그거 읽어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써 있어요. 제가 감동했던 게, 제 어린 시절에 옥수정 작가님이 쓰신 프랑스 유학기나 뭐죠? 치마 속까지 정치적인 그런 책 있어요. 그런 책들 보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잊고 있다가 이번에 목수정 작가님이 그러셨대요. 한국에서 지금 도서정가제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밀바주라고 해서 만페이지라는 서점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 근교에 있는데 거기까지 직접 가셔가지고 취재를 해서 쓴 거예요. 근데 거기는 도서정가제가 생기는 해에 그 서점이 생겼대요. 근데 프랑스는 도서정가제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도서정가제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은 도서정가제를 하고 있지만 완전한 도서정가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 정도 여러분이 아마 온라인 서점에 가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가 허락이 되고 그다음에 마일리지가 5% 정도까지 허락이 돼요. 그러니까 총 15% 정도가 할인이 가능하고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서점에서도 10%까지는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서정가제가 생기고 나서 생길 무렵은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책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렇게 평등해지지 않고 돈이 많은 사람만 책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도서정가제가 생긴 이후로 나타난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일단 저희처럼 작은 서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작은 서점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창피해요. 근데 저희가 서점이 10,000원짜리 책을 팔면 얼마를 가져오냐면 보통 많이 가져오면 3,000원이고요. 적게 가져올 경우에는 1,500원 정도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진율이라는 것이 심각할 정도로 낮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책을 굉장히 많이 팔매도 불구하고 월세를 내는데 허덕일 때가 많아요. 1,000만 원을 팔면 300만 원이 남는 거죠. 근데 뭐 저희 서점 같은 경우는 많이 파는 쪽에 속하는 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더 많이 팔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거기서 할인까지 해줘버리면 그러면 파다 마나 한 게 되는 게 책이에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 마진율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게다가 뭐 책값이 우리나라 굉장히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책값은 절대 비싼 편이 아니에요. 책 질도 엄청 좋은 편에 속한다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독자들의 특징은 책이 예뻐요서요. 그거는 앞으로 아마 많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될 건데 외국 같은 경우는 페이퍼백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인기가 생겨가지고 문고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한 10,000원 정도 가격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책을 살 때 한국 독자들은 아름다운 것, 그 책의 물성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책의 단가는 점점 올라가는데 책의 단가를 올리는데 책값을 전체 올리면 안 사버리니까 마진율이 점점 적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책의 유통도 큰 총판 몇 개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작은 서점들이나 출판계 사람들이 그들과 싸울 힘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책까지 할인해 버리면 작은 서점들은 다시 없어지겠죠. 그리고 요즘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읽는 책 중에 많이 돋보이는 책들 중에 작은 출판사에서 낸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을 작은 출판사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주 큰 출판사들만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름도 모르는 작은 출판사들이 아마 여러분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책을 취급하니까 그 작은 출판사들끼리 아주 색깔이 좋은 책들을 자기들끼리 만들어내고 그것이 유통되고 저희는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생태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돈이 없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죠. 누가 가격을 더 싸게 파느냐의 경쟁에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대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제가 한번 이거를 올렸다가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욕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작은 서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물론 제가 아까 일부러 막 센 척하면서 우리 되게 잘 팔아요, 많이 팔아요 하지만 저희는 사실 생계가 위험한 서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많은 동료들이 저희에게는 있고, 그런데 저처럼 생계가 아직 덜 위험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얘기하면 지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러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다양한 색깔의 서점들과 다양한 색깔의 출판사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 척박해지는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저희 서점에서 되게 웃긴 걸 해요. 생일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1년 366일 동안 태어난 작가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작가들의 책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게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들의 책 중에 한국에 없는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작은 출판사들이 그런 책들을 막 발굴해가지고 책을 많이 내고 있고, 요즘에 뭐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있어요. 이제서야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소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재작년부터 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대표적인 불안의 책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작은 출판사들 중에 저랑 친한 분들은 진짜 유명한 작가의 알려지지 않은 책 있잖아요.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책. 그런 책들은 막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직접 들고 다니면서 팔아요. 저한테서 가지고 가서 먼저 읽어봐 주세요. 이건 분명 팔려. 근데 팔릴까요? 너무 무서워요.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작가는 팔리지 당연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뭐 4세가 들어가고 5세가 들어가고 이러면 그 작은 출판사는 1년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큰 출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팔릴 책만 많이 찍어내죠. 몇만 부씩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가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개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정가제가 무너지면 그러면 이제 다시 서점들은 문을 닫을 것이고 출판계도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대형 출판사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건데 돌아온 이제 반응은 너희 책값 너무 비싸. 책값 올리려고 그러지. 라고 얘기가 돌아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대형 마트하고 동네 슈퍼하고의 싸움이 생각이 났는데요. 어쨌든 대형 마트들도 계속 할인을 해갖고 그렇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뭐 대형 작은 마트들도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망하고 없어지고 이런 그럼요. 경우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랑 비슷한 경우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독립서점들이 많이 생기고 독립출판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서점이나 출판사들이 뚝심 있게 본인들이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출판분들을 많이 내야지 우리들이 다양한 니즈들이 만족되고 충족되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대형 서점들이 내주는 그런 색깔들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다양한 중간에 무지개색 외에 무지개색의 가운데 여러 가지 색깔들이 더 있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독립서점이나 독립출판물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힘 있는 뚝심 있는 행동에 좀 열의를 더 보태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기사에 보면은 시청에서 월세를 내주는 거예요. 아주 많은 독립서점이요? 부분을 독립서점 좀 규모가 큰 동네마다 조금 큰 서점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이제 대형 서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문고 이런 이름으로. 근데 거기 그 밀바주라는 서점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70년대에 만들어진 서점인데 시청에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월세 비율이 뭐 3% 5%밖에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용을 창출하는 데 쓰게끔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고용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마을의 문화를 살리고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거기는 그 도서점까지를 만든 것이 프랑스의 경우는 작은 서점들이 아니고요. 프랑스의 가장 큰 2개의 서점이 해낸 일이에요. 2개의 출판사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작은 출판사와 작은 서점들을 살려야 우리의 문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직언을 해서 그러면 이 제도를 만들고 지켜나가자라고 한 결과 지금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리스본 대표님이 네. 대통령을 만나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 전에 저는
성공한 서점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저 가기 전에 사인 좀 하나 해주시고 가세요. 누군가는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것의 대가가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어렵고 뭐 진지한 주제였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얘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그러면 가벼운 주제로 제 넷플령과 전희재 대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공간을 여러 곳을 공간을 빌렸잖아요. 네. 근데 공간 빌리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공간을 빌리고 어떻게 사람을 모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친구들 공간이어서 친구들이서요? 그 전에 이제 한 3, 4년 동안 창작자들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프로젝트를 하다가 네, 친해져서 그 공간을 빌렸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뭐 쉽게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언가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거나 이유가 돼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빌렸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공간들이 되게 핫한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좋은 친구 많았나 봐요. 네, 네. 뭐 제가 나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군요. 참 저는 되게 좋게 보였던 게 이제 여기가 성장하면서 그 공간을 계속 빌리면 그 공간에도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홍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맞아요.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의도한 거고. 의도한 잘 될 걸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건 작년에 2019년 4월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그 엄청 멋지다고 생각했던 공연 기획자 한 분하고 이제 이런 모임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잘 되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자기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구조를 짜는 능력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예를 들어 문화예술 사업을 할 때도 어떤 기획자는 기본적으로 구조를 짜는 것에는 조금 더 익숙해져 있어야 네, 죄송한.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사람들은 처음에부터 플랫폼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할 때 뭐 준비하면 공간을 만들거나 홈페이지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안 와요. 이건데 시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최소한의 수준들을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그걸로 내가 진짜 제공하려고 하는 어떤 경험에 최소한 이상이 마련이 됐을 때 그거를 특정 기간을 잡고 그 기간에 테스트했을 때도 반응이 없으면 포기를 해야 되거나 그만하는 게 맞는데 그 가설에 대해서 조금 성급하게 아니면은 우선순위를 잘못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모임 플랫폼을 지금은 이제 모임이 3개월 동안 한 300개는 열리거든요. 근데 그 작년 5월, 6월, 7월에는 3개월 동안 6개 열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6개가 300개가 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지? 배움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은 유튜브나 친구들 그런 어떤 성경험이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습득이 가능하거든요. 똑같은 거잖아요. 사업의 기본은 균일한 퀄리티를 가진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다 인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뒀던 거죠. 좋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그 요소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특별한 장소에서 내가 생각하던 아지트의 상상 속에 부합하는 그림들을 어느 정도 유료 광고를 했을 때 몇 명이 반응하나 이거를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지켜본 거죠. 그렇게 해서 모임을 2개를 만들어보고 3개를 만들어보고 할 때 그래도 이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반응들이 천천히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작년에 4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반복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올해 초에 이제 했던 거죠. 네네. 이런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나 지인들을 통해서 배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지금 네. 얘기하시는 방법들이 저희가 이제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네. 지금 창업팀들을 이제 맞아갖고 네.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육성할 때 시장 조사를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창업을 담당해 주신 교수님들이 자주 얘기하시는 게 단계를 보고 3개월 지나고 시장의 조사 반응이 어떤지 6개월의 반응이 어떤지 뭐 이런 걸 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하시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서비스도 어쨌든 제품이라고 보는 거니까 제품을 균일하게 만들고 그 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를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그 제품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내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근데 저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 특정 그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돈을 주고 경험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걸 저는 모두 제품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품을 테스트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남겨놨고, 사실 시향조사도 있고 뭐도 그런 있기도 한데, 제가 예전에 되게 그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저는 예전에 그 직장 생활을 1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유명한 창업자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구글인가? 거기에 엑싯을 한 사람이에요. 엑싯이라고 하면 회사를 판 사람이죠. 2번 팔았어요. 그래서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좀 행색도 되게 특이하고 그냥 강연 같은 거 하러 오는데 쪼리 같은 거 신고 오더라고요. 쪼리 같은 거 신고 오고 가방도 반팔티 입고 오고 재밌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창업팀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도 멘토가 있대요. 멘토가 있는데 거기가 소프트뱅크 벤처스라고, 거기에 부서장님이 자기의 멘토인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 쭉 지켜봐. 그리고 뭐 하는지 들어. 그리고 그냥 그거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창업자들도 그냥 집중하는 건 그건 것 같거든요.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람들은 시향조사를 하는 건 자기한테, 물론 남한테 집중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진짜 잘 알고 있나 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잘 듣는 것이, 시향조사론을 배운다기보다 실제 좋아하는 것들을 통찰력 있게 빼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덧붙였던 게 똑똑한 사람이 잘 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똑똑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하려면.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창업과 관련된 얘기들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 이걸 듣고 계신 창업팀들 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네. 정 대표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독립서점에서 이윤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망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망하는 안 곳 읽어드리려고 정말 그랬는데.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스쳐갔는데 이제 도서정가제가 되면은 한 1,000곳 이상의 서점이 망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뭐 3개의 서점이 열리면 1개가 망한다라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망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것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창업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해보고 이 나이가 되었고 한 분야에서 20년을 해서
이제 방송국에서는 정연주라고 하면 다 알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표님처럼 그런 구조의 대학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공부 잘하고 명문대 나오면 성공한다. 약간 그런 시대에 저는 살았고, 이제 세컨 라이프라고 흔히 하는 것을 시작하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세컨 라이프를 어떻게 시작하지? 그럼 내가 20년 동안 죽도록 했어요, 저는. 저는 진짜 죽도록 열심히 했다고는 자부할 수 있어요. 잘하지는 못했어도. 그랬을 때, 공황장애도 걸리고, 그처럼 뇌출혈도 오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 시간을 버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라디오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라디오적인 소통이 뭔지, 그거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알잖아요. 2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라디오는 오늘 사건이 터지면 내일 방송이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와 같이 가는 흐름은 제 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요 프로를 오래 했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으셨을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아이돌이 쫙 와요. 그러면은 걔가 떠요. 그런 기술들을 몸에 익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이제 연남동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핫플들은 눈으로만 보고 아까 좋겠다 저런 데 다 다니고 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도는 알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점들이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저는 라디오를 오래 했기 때문에 PD를 수십 명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20년을 했으니까. 그중에 지가 틀고 싶은 노래만 트는 애들이 있어요. 쫄딱 망합니다. 신청곡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보는 PD가 결국엔 이겨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지금 이제 저 정도 됐으면 좀 매대에서 물러나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 시간이 되는 한은 있으려고 해요. 저희 서점이 정말 제가 아까 이제 거의 허풍이고요.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어쨌든 아주 잘 돼서 그때까지는 제가 계속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머니가 돼서도 저는 매대에 앉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단골들하고 네트워크를 갖고, 그 친구들이 요즘 무슨 책 좋아요? 이 책 별로예요? 어떤 서점에서 뭐 해요? 이런 얘기들 계속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점계에서는, 출판계에서는 정연주가 찍으면 떠요. 그 책은. 그거는 알아요. 근데 좋은 책을 구분하는 것과 잘 팔리는 걸 구분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건 저도 책방 수업에서 맨날 하거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나만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만날 포인트를 내가 찝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막 애둘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소통 방식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소통을 못하는데 서점을 할 수 있나? 그거는 말이 많지 않고 수줍음이 많은 것과는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것이 있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의 얘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 망할 확률이 적어지는데, 그냥 서점하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저도 이제 저희 서점에 찾아오는 서점 주인들이 있어요. 근데 만나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 자기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큐레이션 저보고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서점에서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직업에 대한 책을 좀 골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그러면은 뭐 하우트가 있는 책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장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들도 있고, 어떤 직군에 대한 소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만큼 골라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쫙 보고선 두 권을 사면서, 사실 제가 책방을 하는데요, 이번 달 전시 주제가 직업이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절박하시셨으니까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고 이제 절박하셨으니까 찾아왔구나 하지만, 제가 아까 그 컨텐츠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컨텐츠 보는 능력은 있어요. 그걸 잘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정도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제가 리스트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냥 책방 주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멋있으니까. 절대 안 멋있어요. 저 오늘 태어나 처음으로 막힌 화장실 뚫고 왔어요.
안 그래서 아까 멋있어요. 그 얘기를 하셨구나. 네, 안 멋있고 굉장히 힘들고 노동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화장실을 가보지 않으면 화장실을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고 제가 매대에 있지 않으면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서점 좀 한가할 때는 맨날 이렇게 사람을 계속 보는 거야. 뭘 하는지 막. 저 책을 왜 들었다 놨을까? 저 책을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놓으면 다시 팔리는구나. 이런. 근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준비가 자기가 돼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준비 단계 있잖아요. 저도 3층에서 시작해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1층에 내려온 거고 또 감당할 것 같으니까 2호점 낸 거거든요. 그런 식의 조금씩 인큐베이팅 기간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적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여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망하는 많은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의 문제도 크니까 꼭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려면 준비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하면서 창업을 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질문 드리고 맞춰볼까 하는데요. 제가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찾은 게 아까 생각한 게 저지르는 힘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생각하고 그걸 냅다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냅다 저지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차곡차곡 그 쌓아가고 뭐 그런 힘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직 저지르지 못하시고 지금 저지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당부 짧게 한 번씩 해주시고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전희재 대표님부터 한번. 사실 뭐 저지르는 힘은 없는 것 같고요. 저지르는 힘은 저지르진 않아요. 단어가 저지르다는 아니고요. 어렴풋하게 그릴 줄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뭐 어떤 프로젝트 할 때 저는 막 영감이 번뜩이거나 누구보다 감각이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자주 생각은 하는데 좀 버티는 거나 그런 건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잘 되게 하려면 잘하는 사람들하고 해야 되니까 그만큼은 좀 똑똑해지거나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고 그 사람들보다 똑똑하진 않고 근데 무언가를 할 때 엄청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이 됐든 사람들 얘기가 됐든 내가 하려는 비슷한 류고 저는 엄청 경청을 한다기보다 꽂히는 거 있으면 계속 봤거든요. 그게 지면 인터뷰나 영상 인터뷰나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을 조합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덜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는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는 되겠다가 되고 예상되는 리스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생겨버리니까 네,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지른다가 아니고 그냥 그릴 줄 아니까 해본다. 그 리스크를 아마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들으면서 움직이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라는 얘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잘 저질러요. 근데 저지르는데 되게 소소하게 저질러요. 그래서 테스트인 거죠. 작게 해서 이게 잘못돼도 나한테 어떤 해가 오지 않을 만큼 소소하게 주변에서 체크를 해본다거나 되게 안전한 저한테는 사회적인 안전망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정서적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 저희 단골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비도덕적인 일만 안 하면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큼 이제 저희 서점을 사랑하게 된 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구해봐요. 그래서 실험도 해보고 이거 좀 한번 해봐봐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가 나면은 조금 더 키우고 조금 더 키우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쟨 진짜 너무 많이 저질러 무모하게 저 월세 감당하려고 2호점 왜 냈어라는 얘기를 동네 자영업자한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사실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층에서 해보고 오케이 나니까 하고 조금씩 하고요. 저희는 되게 소소한 실험들을 많이 해요. 근데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는 이제 뭐 밥 먹은 거 다 적어내기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실험들을 했고 그 중에서 오케이 난 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제가 왜냐면 저는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을 제가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균일한 품질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일을 많이 벌리면. 그래서 그 중에 못할 거는 다 버리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2차로 이렇게 막 코로나 터지니까 저희가 버린 프로젝트를 다른 서점에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거는 서점 여기 이런 데서는 같이 모여서 참여하니까 할 수 있는데 저희처럼 계속 가는 프로젝트가 필요한 곳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단발로 참여하면 딱 좋은데 그거를 되게 길게 몇 달씩 프로젝트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럼 서점 주인은 한 명인데 저 에너지를 저렇게 분산해도 되나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저지르기 전에 그 테스트하는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거기서 이제 이거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키워가는 힘? 근데 그거를 이제 아는 게 감각이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서점에서보다는 라디오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라디오는 수없는 코너들을 만들고 하루짜리 코너 특집도 만들어야 되고 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망해봤어요, 거기서. 그 망해봐서 뭐가 안 되는지를 일단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는 힘들은 결국에는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 같아서 조금씩 계속 작게 도전을 많이 해서 성공 경험들을 쌓아서 뭐가 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서점 리스본의 대표이신 정윤주 대표님과 그리고 네플연가의 대표님이신 전희재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공간을 공유하다 이야기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희가 결국은 공간도 창업도 결국은 관계이고 소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4회차 저희 토크 콘서트 진행 예정이고요. 4회차 토크 콘서트는 인공지능 마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멀지 않았잖아요. 저희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 이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팜을 마을에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마지막 토크 콘서트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